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입니다. 네,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는데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않겠다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그냥 가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우편물이 왔는데 왜 안 받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우편 요금이 그렇게 비쌌대요. 비싸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돌려보낸 거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냐면 사실은 그 우편물 내용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받지 않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이걸 보냈는데 저쪽에서 받지 않았다라는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반송됐다는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있구나라는 신호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신호도 보내고 그리고 돈도 세이브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 우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자,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세상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비용 걱정 없이 서로의 안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정 이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옛날 같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러 막 오셔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딱 인터넷만 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시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항했다.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의 어떤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그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인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오케이. 이 강화도 조약의 그 부속 조약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뭐 조일무역 규칙도 있었고 조일소조규 부록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무관세였습니다. 무항세였습니다.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조일소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고 그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요, 보시다시피 관세가 없고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앞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에 또 이제 다른 조약, 개항장에서만 무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내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래서 부산에서 물건을 팔려면, 서울 쪽으로 물건을 전달하려면 전통상인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시점 속에서는 전통상인들, 뭐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곡물 유출까지 배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관세가 없었고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었고 개항장 무역,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 유출, 그 내용을 지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임오군란 아시죠? 1882년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82년도 라인,
자,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 82년도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사이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A라는 모습이고 그 이후부터는, 요 라인 이후부터는 B라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 A, 즉 강화도 조약과 이모군란 요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는 관세가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관세가 없는데 82년 이후부터는 관세가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2년도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2년도 이모 군란뿐만 아니라 82년도에 또 그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황춘셴 조선측량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가지고 열람토록 해서 영남 만인소처럼 막 난리가 됐던 사건. 하지만 결국 미국하고 연미하라고 하는 조선측량의 내용에 따라서 수교를 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이 우리나라와 최초로 맺은 서양 국가 통상조약을 맺은 최초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선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거중조정. 자, 거중조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때 미국이 들어와서 개입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힘이 있을 때 그 외교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약속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이 거중조정을 믿고 고종이 든든했죠. 미국이 우리나라가 혹시 위험에 빠지면 개입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중조정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러일 전쟁이나 뭐 을사늑약 같은 거 체결할 때 미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미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을사늑약 체결할 때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전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은 조선을 가져간다라는 조약에 사인을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나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외교의 한 모습이에요. 힘이 없으면 어떤 조약도 어떤 약속도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서 확인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조미소 통상조약에 이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어찌 보면 고종의 희망 고문, 고종을 희망 고문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거중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세가 들어가요. 관세.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일본과 체결할 땐 관세가 없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두모포 사건도 이제 그래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관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관세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이제 드디어 관세가 들어가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관세가 들어가야죠. 또 뭐가 있냐면 최혜국 대우 규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강화도 조약할 때 그 일본이 최혜국 대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나라랑은 뭐 조약 안 할 거니까 너희는 상관없어. 이거 안 해. 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빠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최혜국 대우 조약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82년도 라인 이후부터는 관세가 매겨질 것이고 최혜국 대우 조항도 다 적용이 되겠네요. 이게 어느 한 나라에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이렇게 주면 다른 나라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요 A 구간과 B 구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조미소 통상조약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해보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의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국에 파견된 사절단 무기 배워와라 영선사,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신사유람단, 바로 조사시찰단, 수신사. 오케이? 그리고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보빙사. 이 보빙사를 이끌었던 전권대사가 바로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민영익과 함께 따라갔던 인물 중에 바로 육일준, 제가 설명드렸죠? 다녀와가지고 서유 견문을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82년도 라인 좀만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모군란이 체결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모군란의 그 결과 여러분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또 체결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화도 조약에서는 여러분들 내지 무역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계양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양장 무역이라고 하는데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계양장뿐만 아니라 그 내지,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더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게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야. 아, 그러면 계양장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계양장과 예를 들면 서울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통상인들이 그 중개무역을 해줬죠.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잖아.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개무역을 해줬던 보부상 객주들은 타격이 크겠네요. 자기들이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하니까. 또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서울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올 거고 일본 상인도 들어오겠네.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끼리 상권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예를 들면 종로거리에 있었던 그 시전 상인들, 이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타격을 입겠네요. 뭐 이런 어떤 연쇄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그림에 그려집니다. 그죠? 자,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체결을 했고, 이거 참 그래요, 여러분들.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 그 직업병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 그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저도 모르게 떠오른다는 거. 아, 이 직업병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 지나가다가 호떡을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보게 됩니다. 아, 호떡.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예, 뭐 달달한 그 꿀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달달한 호떡을 보고 맛있다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 호떡을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때문이야. 이게 떠올라요. 청나라 상인들이 이 이모군란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호떡이 들어오거든요. 굳이 난 왜 이래야 될까? 그냥 호떡 그 자체를 즐기면 좋겠는데 직업병입니다. 어쨌건 이게 이제 내지무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묻어들어온 게 이제 호떡. 뭐 이후에 이제 뭐 짜장면 뭐 이런 게 다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문이 열리게 되면서 들어오게 됐던 그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하고도요. 여러분들 그 이모군란 때 맺은 조약이 그 제물포 조약이잖아요. 그 제물포 조약과 함께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청나라와도 장정을 체결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장정을 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일통상장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했고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체결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지켜본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뭐야, 우린 왜 안 돼? 우리도 하게 해줘 라고 해서 다시 체결한 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됐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관세 없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세가 들어와요. 오케이? 앞에서 최애국 대우 없었잖아요. 여기서 최애국 대우 들어와요. 다. 네. 관세,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최애국 대우, 이건 일본한테 좋은 거죠. 그죠? 일본한테 좋은 거 하나,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 요걸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 조약이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방공령이라는 게 들어와요.
앞에서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분 무제한 곡물 유출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방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곡물이 유출된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지방관들이 가지게 되는 권한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통보할 때는요. 일본 측에 통보할 때는 한 달 전에 알려야 돼요. 한 달 전에.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 82년도 이후에 정말 큰 변화들이 있구나. 앞에 76년도와 82년도 사이와 82년도 이후의 모습들은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76년도, 82년도 이 A 구간에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여기서 막 예를 들면 관세를 지불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냐면 여기 관세가 없는 구간이잖아. B라는 구간은 여러분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 OX, X. 이거부터 관세가 지불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앞에 초창기는요, 이렇게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82년도 이후부터는 관세도 들어갔고 최애국 대우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내지무역이 또 가능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면서 여러분들 그 아관파천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앞에 있었던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살해사건 그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외교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고종을 받아줬잖아. 웰컴 투 고종. 네. 웰컴 투 고종이네요. 웰컴 투 러시아. 오케이. 그럼 이게 그냥 끝날까? Nope. 이런 거 없죠. 고종을 받아줬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 분명히 러시아가 우리한테 첨부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고종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데 뭐 선물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산림, 나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쪽 압록강 위쪽 또는 이 북쪽에 있는 산림체벌권, 울릉도라든지 이런 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산림체벌권, 그 다음이 그 유명하죠. 절영도조차. 절영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산이잖아, 부산. 영도다리 있는 그거 부산 아닙니까? 여기를 달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배가 쭉 내려와 동해를 거쳐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절영도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석탄. 왜냐면 그 당시 배의 연료가 석탄이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들은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독립협회, 이거 알죠? 여러분 독립협회의 어떤 그 반발로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러은행, 이런 은행 이것도 좀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러시아한테 이렇게 이권을 주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우리 앞에서 봤죠. 어떤 내용이 있다? 바로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최혜국 대우가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부터 다 적용이 돼요. 최혜국 대우가 뭐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예를 들면 러시아에 삼림체벌권 줬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삼림체벌권 달라고 했어? 뭐야? 그럼 우리도 줘야지. 미국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최혜국 대우 있으니까. 다 있어요, 최혜국 대우는요. 이러면서 러시아한테 주는 순간 자동 업그레이드로 다른 나라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주게 되더라. 미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금광에 관심이 있어요. 이때 그런 말이 나왔다는 썰이 있죠. 뭐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러시, 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너무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아메리카에서는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금을 채굴하는 데서는 정말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광 같은 거 이렇게 받은 다음에
금강을 채굴 하는 거예요.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탁 들으면 도도도둑 하면 금이 도도도둑 나오는 거야. 이걸 보니 이 조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금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막 만져봤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미국인들이 Oh my God! No touch! No touch!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뭐야? 쟤네들은 이거를 no touch, no touch, no touch, no touch라고 하는 거 보고만 해서 no touch가 no touch에서 나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 썰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노다지의 운산금광 이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철도 부설권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산 채굴권 날라 그래요. 또 경의선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경의선도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일본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관파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한테 이권을 하나 주는 순간 다른 나라한테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아관파천은 결국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초창기는 통상을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2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70년, 80년은 주로 이 외국과의 어떤 그 통상,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90년대로 접어들면 이제는 이권을 주게 되는 우리나라의 이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 대한제국을 거쳐가지고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는요 이제 땅을 또 주게 되는 또는 경제적 시스템을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외국과 이거 교육 역사를 보면 개항했을 때는 단순히 교역, 오케이. 그다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관파천 기계가 되면 이권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러일 전쟁 그쯤 되면 이제는 땅과 경제적 시스템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점점 우리는 식민지에 종속되어 버리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 이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시설 강령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황무지 개간을 요구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애국개봉운동 때 바로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했던 보안회,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의 핵심이 바로 고문들이 파견된다는 거였죠.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타. 이 메가타가 이제 경제 시스템을 일본 측에 종속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이제 을사늑약고 전후해가지고 전개되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가 바로 백동화예요. 이 백동화를 없애고 바로 일본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역할. 이건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종속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백동화 제가 만약에 백동화 가치가 한 10,000원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걸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제 앞으로 백동화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백동화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은행에 갔어. 10,000원 있으니까 이제 바꿔달라고 갔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거 백동화 이거 가짜인데요? 이거 가치가 좀 이게 많이 상처가 났는데요? 이거 안 받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의 백동화를 딱 내놨더니 고작 나한테 돌려주는 게 5,000원밖에 안 내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분명히 10,000원이라는 백동화 갖고 있었는데 정작 제1은행권 돌려받는 건 5,000원. 그럼 내 5,000원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 백동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을 자본, 은행 자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은행 자본이라든지 상업 자본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백동화가 5,000원밖에 쳐주질 않으니 나는 5,000원 정도는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상업자본이 타격을 입게 되는 일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에서 벌어집니다. 은행과 상업자본의 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일본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 단순히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어떤 교역 관계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마저 내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본 측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때 이 전환국은 여러분 80년대에 개항 직후에 외국의 어떤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였던 화폐를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 그 조폐공사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백동화를 만들었었는데 백동화 이제 못 쓰도록 하니까 이때 이제 전환국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앞에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오개혁 때 왜 은본위제를 시행했다 그랬죠? 그 은본위제가 이제 금본위제로, 은에서 금으로 갑오개혁 된 은본위제 화폐 정리 사업에서 금본위제가 도입되고 있더라. 이제 화폐를 찍어낼 때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쨌건 지금 일본이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 뭐 화폐 정리 사업도 하려면 일단 이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1은행권 이게 일본 돈 아닙니까? 일본 돈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빌려줘요. 이걸 이제 차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개화시설하는 그 과정 속 또는 일본이 뭐 군대를 주둔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 계속해서 우리한테 차관을 빌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텐데 아예 1908년이 되면요. 1908년이 되면 일본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도에 세워지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경술국치 이후, 즉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후에 가서도 여전히 활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 일제 통치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뺏어가지고 일본인한테 나눠주는 그런 토지조사 사업. 물론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토지와 관련된 그 일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경술국치 이전에 이미 토지와 경제 시스템, 화폐를 모두 다 장악하는 이런 기반을 이미 다 갖춰 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로 넘어갔을 때 이런 경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강화도 조약으로 정말 조그맣게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연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권이 그 사이로 넘어갔고 땅이 넘어갔고 경제적 시스템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은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항해요. 자, 어떻게 저항을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구국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가 침탈되고 있는지를 보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82년도 띠.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조청상민수를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이 내지로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 강화도 조약 때는 불과했는데, 이제 가능해졌단 말이야. 이제 호떡을 팔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외국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강화도 조약 때만 해도 그냥 그 항구 안에서만 무역을 해야 됐는데, 이들이 그 항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 상인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 쉽지 않죠. 이 외국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들어와 버리면 영세한 우리나라 그 상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상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상인들의 자본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자본이 적고
우리의 이 영세한 상인들끼리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모으는 거야. 대응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회사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회사가 일종의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대표적인 그 상회사가 대동상회, 장통상회, 장통회사와 같은 대동상회 장통회사와 같은 이런 상회사를 만들어서 외국 상인들과 경쟁하려는 그런 자구책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뭐 쉽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저항이 또 있었냐면요. 방공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분명히 우리는 그 앞에서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공령이라는 게 체결되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조일통상장정에서. 그죠? 자, 여기에 준해가지고 이제 지방관들이, 왜냐면 일본은 계속해서 쌀을 가져가니까, 일본은 지금 쌀이 필요하거든. 쌀이 계속 가져가니까 이 쌀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관들이 분명히 그 1883년도에 체결되었던 조일무역통상장정, 이 조일통상장정이죠. 조일통상장정에 의해서 나 방공령 시행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방공령을 선포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89년도, 90년도에 있었던 그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서 이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일제가 트집을 잡아요. 방공령을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단서, 무엇? 한 달 전 통보. 너 이거 왜 안 해? 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했어요. 한 달 전에 했는데 한 달 전에 받지 못했다. 라는 시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깃장을 놓은 것이죠.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공령을 철회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방공령 사건의 대표적인 경제 저항으로서 한번 첫 번째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갑오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왜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갑오개혁에서 여러분들 그 조세 급납화, 세금을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세금을 돈으로 내려면은 화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화폐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세금을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 이제 그런 업무를 대도.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은행, 여러분들 국세, 뭐 소득세 같은 거,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거 낼 때 은행 통해서 내잖아요. 은행에서 세금을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그런 업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세 급납화 과정 속에서 이제 은행들이 나와.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은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은행이 뭐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은은행이 있어요. 요 한성은행이 지금의 신한은행. 요 역사가 한성은행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조흥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의 신한은행으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 천일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행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역사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이때 이 갑오을미개혁의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은행의 역사가 바로 지금의 신한은행과 이 우리은행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은행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자본을 좀 모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대단한 저항 운동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권 수호 운동과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나오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러시아는 영수증을 첨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권을 넘겨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 최혜국 대우 이권 수호 운동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이 최혜국 대우예요. 최혜국 대우. 그죠? 이 최혜국 대우 때문에 이권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막아냈고 한러은행도 막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이권수호운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상권수호운동도 이루어집니다. 상권수호운동.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 상인들이 내 지구로 들어오잖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서울까지 들어와 버렸어.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위기죠. 이러면서 시전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요. 단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외국 상인은 물러나라 하면서 싸우는 거야. 철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상관수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80년도에 체결되었던 그 조항들, 내지무역을 가능케 했던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었던 그 조미소 통상조약, 다 80년대 체결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10년 뒤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지금 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권수호운동과 상권수호운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황국중앙총상회나 독립협회나 같이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권 상권수호운동도 전개한 그런 모습들. 자, 그러다가 자, 러일 전쟁 때 여러분들 이제 이 일제는 토지, 경제 시스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아까 그 대한시설 강령에 의해서 황무지 개간 달라고 했잖아. 그죠? 막아야지. 그래서 이건 이미 애국개몽운동단체라고 배웠죠? 보안회. 그리고 농광회사. 이런 단체들이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정미 7조약 1907년 당시가 되면 여러분들 나라빚이 많아지는 거야. 나라빚이. 분명히 기억나요, 여러분들? 나라빚 왜 많아지는지 기억나요? 차관을 자꾸 우리한테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 그죠? 당시 이렇게 국권이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지? 이유가 뭐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혹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 국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라빚을 갚아야 되겠다. 당당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전개돼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채,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빚이에요. 이것을 갚자라는 운동이 전개된 건데 당시 나라빚이 1,300만 원 돈. 뭐 지금 1,300만 원 그 의미는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이거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 나라빚이 1,300만 원이에요. 이거 갚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서상돈, 그 다음에 김광재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대구 한번 가보시면 그 대구 중심가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어요. 대구 시민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구국운동의 어떤 그 선봉이 되었던 그런 성지죠, 성지. 그곳이 바로 대구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일제강점기 그 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경제구국운동이잖아요. 근데 경제구국운동이 일제강점기에도 또 있어요. 뭐가 아니면 그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건 뭐냐면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빚 갚기운동이고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평양,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은 반드시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이 국채보상운동을 널리 홍보해줬던 그런 언론사가 있어요. 그 언론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인물 양기탁. 애국개몽운동 언론 활동했던 그 인물. 맞다.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외국인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강력한 항일 논조를 펼칠 수 있어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국제보상운동을 빡빡 밀어줍니다. 빡빡. 물론 다른 언론사도 홍보를 많이 해줬지만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앞서가지고 홍보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답지는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연결이 될 정도로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게 바로 경제적 구국 운동의 흐름이었어요. 첫 번째 방공령,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덩어리가 바로 이권 수호 운동, 그 다음이 이제 국채보상 운동, 아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무지간 반대 운동, 그리고 그 다음이 국채보상 운동,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죠? 아, 정말 그 작은 틈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은 틈. 강화도 조약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틈으로 이권이 빨려나가고, 우리의 화폐가 빨려나가고, 우리의 토지가 빨려나가고, 우리의 이게 정말 이 나라의 주권마저 빨려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약 신문 같은 데 나올 때 다른 나라 맺는 조약은 잘 보셔야 돼요. 그 조약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왜 칠레랑 FTA 체결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큰 영향. 네. 와인을 싸게 먹을 수 있다. 나의 삶에 일단 변화를 주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칠레에서는 와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약을 잘 맺어야 돼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강화도 조약은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다 보니 이 흐름이 계속 이게 불리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 경술국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 구국운동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